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황금의 유호, 하남성 숭산, 무림맹 본단, 재정각의 접견실. 평소라면 엄숙하고 검소해야 할 이곳에 오늘따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비단 중에서도 최고급이라는 촉금으로 지은 옷을 입고 10손가락마다 굵직한 옷반지를 낀 중년 사내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양양 최대의 거부이자 천하의 돈주를 쥐고 흔든다는 금룡상단의 대주 장만호였다. 차 맛이 참으로 일품입니다. 장만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맛을 다셨다. 그의 맞은편에는 무림맹의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 현공진인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현공진인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지금 숭산 아래에는 수천 명의 무인들이 집결하고 있었다. 혈마군을 토벌하기 위한 정의의 군대였지만 그들을 먹이고 채우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돈이었다. 대주 현공진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긴 말하지 않겠소. 지금 본맹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소이다. 현공진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자존심 강한 정파의 장로가 장사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치욕스러웠기 때문이다. 혈마군을 치기 위해선 막대한 군량미와 병장기가 필요하오. 하지만 지난 흉년으로 곡식 값은 폭등했고 철광석은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라. 허허, 알고 있습니다. 장만호가 사람 좋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엽전 구멍만 한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강호의 평화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시는 영웅들 아닙니까? 네, 비록 장사치이나 그 정도 의리는 알고 사는 놈입니다. 장만호가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여기 물품 목록입니다. 현공진인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장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자가 적혀 있었다. 군량미 5만 석, 최고급 금창약 3,000병, 그리고 강철로 재련한 검과 창 5,000 자루까지 지금 당장 무림맹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이걸 전부 외상으로 주시겠다는 말이오? 외상이라니요. 섭섭한 말씀을. 장만호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부입니다. 기부. 혈마군이라는 괴물을 잡는데 보태 쓰십시오. 오, 현공진인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감격에 겨워 눈시울까지 붉어졌다. 세상에 이런 대인배가 있을 줄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만호의 손을 덥석 잡으려 했다. 하지만 장만호의 손은 매끄럽게 뒤로 빠졌다. 다만 장만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의 호탕함은 사라지고 철저하게 계산적인 장사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현공진인이 멈칫했다.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장만호가 손가락 하나를 펴 보였다. 이번 전쟁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 보급권, 그것을 저희 금룡상단에게 독점으로 맡겨주십시오. 독점이라니? 간단합니다. 다른 잡다한 상단들이나 표국들은 일절 들이지 마시고 오직 저희 금룡상단하고만 거래하겠다는 약조입니다. 그리고 장만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얼굴이 현공진인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전쟁이 끝난 후 혈마종의 본거지인 10만 대산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 그것에 대한 우선 매입권도 주셔야겠습니다. 현공진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독점권, 그것은 상단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만약 전쟁이 길어진다면 금룡상단은 물건값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 무림맹의 목줄을 그들에게 쥐어주는 꼴이었다. 그건 곤란하오. 현공진인이 난색을 보였다. 본맹의 규율상 특정 상단에게 독점권을 줄 수는 없소. 그리고 전리품 처리는 맹주님과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 허허, 그러십니까? 장만호가 즉시 장부를 도로 집어넣었다. 망설임이라곤 없는 태도였다. 그럼 없던 일로 하지요. 저야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 물건들은 남쪽의 관군에게 팔아도 그만이니까요. 요즘 변방이 시끄러워 값을 2배로 쳐준다더군요. 장만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자 현공진인의 마음이 다급해졌다. 지금 당장 창고는 비어가는데 이 많은 물자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당장 내일이라도 출정해야 할 무인들이 굶게 생겼는데
잠깐. 현공진인이 다급하게 장만호를 불렀다. 장만호가 멈춰섰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를 현공진인은 보지 못했다. 알겠소. 현공진인이 털썩 주저앉으며 신음하듯 내뱉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리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탐욕에게 무릎을 꿇는 아이러니한 순간이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장로님. 장만호가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약조문을 꺼냈다. 먹물이 채 마르지 않은 붓을 현공진인에게 건넸다. 스. 서명이 끝나는 소리가 접견실의 정막을 갈랐다. 장만호는 약조문을 챙기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물건은 오늘 밤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디 혈마군을 꼭 잡아주십시오. 장만호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은 존경심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배를 불려줄 호구에 대한 예였을 뿐. 접견실을 나선 장만호는 긴 복도를 걸어가며 휘파람을 불었다. 흑무 그놈 말이 맞았어. 그는 소매 속에 들어있는 흑목패를 만지작거렸다. 처음 흑무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반신반의했었다. 마교 놈들과 손을 잡는다는 게 찜찜하기도 했고,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흑무가 알려준 정보대로 철광석을 매점매석했고, 그가 귀띔해준 시점에 맞춰 무림맹을 압박하니 천하의 현공진인도 별 수 없이 넘어가질 않는가. 이 전쟁 생각보다 재미있어지겠는데? 장만호의 눈앞에 황금빛 미래가 펼쳐졌다. 무림맹의 피를 빨아 자신의 창고를 채울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가벼웠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쥔 그 황금 동아줄이 사실은 목을 조르는 교수대 밧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어두운 복도 끝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걸려들었군. 그림자 속의 사내가 조용히 읊조렸다. 흑무가 심어놓은 눈, 흑살대원이었다. 정파의 심장부에 탐욕이라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더 깊숙한 곳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제2장, 거지의 귀. 늦은 밤, 양양 외곽.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낡고 썩어가는 나무다리 밑. 그곳에는 어둠만이 끈적하게 고여 있었다. 가끔 강물이 돌에 부딪혀내는 찰박거리는 소리와 마른 갈대가 스치는 서걱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그 어둠 속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개방 양양분타의 분타주, 구칠이었다. 그는 초조한 듯 연신 엄지손톱을 물어뜯었다. 딱, 딱, 이빨과 손톱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좌우로 굴러가며 주위를 살폈다. 온다. 그놈이 온다. 구칠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사흘 전 밤, 자신의 처소인 거적대기 위로 소리 없이 날아든 한 자루의 비수. 그 비수에 꽂혀있던 것은 평생을 구걸해도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전표와 그리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짧은 서신이었다. 오늘 밤의 시, 다리 밑.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자 거부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이 달아날 것이라는 섬뜩한 사형 선고였다. 스르르. 그때였다. 다리를 받치고 있는 썩은 나무 기둥 뒤 가장 짙은 그림자 속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듯 한 사내의 형상이 스르르 솟아올랐다. 발소리도 인기척도 없었다.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마교 최정의 살수 귀영이었다. 왔느냐? 귀영의 목소리는 서늘했다.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바람 소리 같았다. 히. 구칠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찌우며 일어났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오셨습니까요? 나으리. 천하의 개방 분타주가 자존심도 없이 납작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다. 귀영은 대답 대신 창백한 손을 쏘 내밀었다.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요. 구칠이 품속 깊은 곳에서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두툼한 문서를 꺼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무림맹 선발대의 이동 경로와 매복 예정지, 그리고 이번에 출정하는 장로들의 신상과 무공 약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었습니다요. 그것은 급비 사항이었다. 무림맹 내부에서도 맹주와 몇몇 원로들만 공유한다는 작전치도
개방의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맹주 집무실을 청소하는 늙은 시종까지 매수하여 훔쳐낸 것이었다. 귀영이 문서를 받아 쥐었다. 그의 매서운 눈빛이 문서 내용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확실한 정보겠지? 귀영의 눈빛이 구칠에 흔들리는 동공을 꿰뚫었다. 그럼요. 제 목숨, 아니, 제 조상님 묘자리까지 걸고 맹세합니다요. 이 정보가 틀리면 제 목을 베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칠이 침을 튀기며 다급하게 외쳤다. 그 비굴한 모습에 귀영의 입가에 조소가 스쳤다. 좋다. 귀영이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던졌다. 투, 짤끄랑. 주머니가 구칠의 발치에 떨어지며 금화가 서로 부딪히는 경쾌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추악한 소리였다. 약속한 잔금이다. 구칠이 허겁지겁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그의 입이 귀에 걸릴 듯 찢어졌다. 조금 전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눈동자에는 오직 탐욕만이 번들거렸다. 이 정도면 강호를 떠나서 평생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의리, 협계, 개방의 규율, 그런 건 배부른 놈들이나 찾는 사치였다. 거지 소굴에서 썩어가느니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배불리 먹고 죽는 게 나았다. 헤헤, 혹시 다음 거래는 언제쯤? 구칠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돈맛을 본 짐승은 더 많은 피를 원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귀영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입 조심해라. 귀영의 경고가 비수처럼 날아와 구치의 귓가에 꽂혔다. 이 정보가 새 나갔다는 걸 들키는 순간 내 놈의 혀는 뿌리째 뽑힐 것이고 두 눈알은 파내어 까마귀 밥이 될 것이다. 염려 마십시오. 제 입은 무거움 그 자체입니다요. 죽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칠이 땅에 머리를 박으며 맹세했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귀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는 어둠뿐이었던 것처럼. 홀로 남은 구칠은 금화 주머니를 볼에 비비며 낄낄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너무나도 황홀했다. 흐흐, 멍청한 놈들. 구칠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정의가 밥 먹여주나? 이 난세에는 내 목숨, 내 돈 챙기는 게 장땡이지. 자신의 손에 들린 이 금화가 수천 명 정파 무인들의 목숨값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런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걸로 기생집이나 가서 거하게 한잔해야겠군. 제일 비싼 술에 제일 예쁜 년을 끼고 구칠이 휘파람을 불며 다리 밑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건넨 그 지도가 무린맹을 피해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지옥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황금이 자신의 저승길 노잣돈이 될 것임을. 어둠 속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었다. 부. 마치 다가올 비극을 미리 알고 애도하는 듯한 처량한 울음소리였다. 제3장 첫 번째 함정. 다음 날 아침 숭산 아래 제1연무장.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웅장한 북소리가 숭산을 울렸다. 광장에는 정파 무린맹의 선발대 300명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장관이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갑옷과 서슬퍼런 칼날, 그리고 강문파를 상징하는 깃발들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다. 그 대열의 맨 앞, 백마 위에 올라탄 거구가 위풍당당하게 고삐를 쥐고 있었다. 공동파의 장문인이자 이번 선발대의 대장, 파천검 종류였다. 그의 표정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혈마군 토벌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의 선봉, 이 전투에서 공을 세운다면 그의 이름은 강호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었다. 전군, 출정하라. 종류가 검을 뽑아 하늘을 향해 외쳤다. 와! 300명 무인들의 함성이 숭산을 뒤흔들었다.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선발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남쪽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 그 기세는 마치 산이라도 옮길 듯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출정식을 지켜보는 단상 위 단 한 사람의 표정만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청운검제 백운비였다. 그는 멀어지는 선발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마치 화려한 수의를 입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장례 행렬을 보는 듯한 기분 나쁜 예감이었다. 맹주.
백운비가 옆에 선 남궁진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이오? 남궁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무엇이 말입니까, 어르신.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세를, 저 정도 전력이면 혈마군의 선봉대 따위는 단숨에 짓밟아 버릴 겁니다. 너무 서두르고 있소. 백운비의 목소리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다. 어제 들어왔다는 그 첩보, 출처가 개방이라고 들었소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이오? 첩보의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혈마군의 주력 부대가 10만 대산 입구인 적벽곡에 매복해 있다는 것, 그리고 흑무를 놓친 일로 혈마군이 분노하여 전열이 흐트러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걱정도 팔자십니다, 검제. 남궁진이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개방의 정보력이야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정보는 양양분타주가 목숨을 걸고 빼낸 1급 기밀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개방은 돈에 약하오. 백운비가 정곡을 찔렀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을 매수하여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라면 우리는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꼴이오. 남궁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출정의 흥을 깨는 백운비의 신중론이 슬슬 거슬리기 시작했다. 검제께서는 너무 생각이 많으십니다. 전쟁은 기세입니다. 기세. 지금 머뭇거리다가는 놈들에게 전열을 정비할 시간만 줄 뿐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단숨에 쳐야 합니다. 남궁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조급했다. 자신이 맹주 자리에 오른 뒤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이 그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 백운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로는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다.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고 화살은 날아갔다. 부디 내 예감이 틀리기를. 백운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멀리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깃발들이 마치 피에 젖어 붉게 변해가는 환영처럼 보였다. 닷새 후 운남성의 입구, 적벽곡. 이름 그대로 양옆으로 깎아지른 듯한 붉은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진 험준한 협곡이었다. 하늘이 좁은 띠처럼 보일 만큼 깊고 한 번 들어서면 되돌아나가기 힘든 천혜의 요새이자 동시에 완벽한 사지였다. 말발굽 소리가 협곡의 정막을 깨웠다. 무림맹 선발대가 적벽곡 깊숙이 진입하고 있었다. 닷새간의 강행군으로 무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곧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멈춰라. 선두의 선 종리우가 한 손을 들어 행군을 멈췄다. 그가 말 위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새소리 하나,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괴한 정막이었다. 장문인, 부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첩보대로라면 놈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기척도 없습니다. 혹시 겁을 먹고 도망친 게 아닐까요? 도망. 종리우가 코웃음을 쳤다. 천하의 혈마군이 도망을 쳤다고? 그럴 리가 없다. 놈들은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족속들이야. 하지만 종리우의 등골에도 서늘한 한기가 스쳤다. 뭔가 이상했다. 이 완벽한 매복 지형을 두고 놈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종리우의 시선이 협곡 위쪽, 까마득히 높은 붉은 절벽 끝에 머물렀다. 투두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졌다.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종리우의 본능이, 머리털이 곤두서는 경고음을 울려대기 시작했다. 함정이다. 종리우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전군, 방패를 들어라. 후퇴해. 당장 이 협곡을 빠져나가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외침이 메아리 치기도 전이었다. 휘익. 섬뜩한 파열음이 협곡을 찢어발겼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수만 개의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는 죽음의 합창 소리였다.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먹구름이 아니었다. 선발대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새까만 화살비였다. 으악! 첫 번째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적벽곡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갔다. 속았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들은 제 발로 무덤 속에 들어온 것이었다. 제4장. 피로 물든 계곡. 내 다리! 내 다리!
으악, 살려줘! 적벽곡의 붉은 협곡은 순식간에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소리들로 가득 찼다.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비는 피할 곳이 없었다. 방패를 들 틈도 없이 수많은 무인이 고슴도치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당황하지 마라! 대열을 정비해라! 종리우가 목이 터져라 외치며 검을 휘둘러 날아오는 화살을 쳐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대열을 다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화살비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더 끔찍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르릉, 쾅, 절벽 위에서 집채만 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암석들이 협곡을 울리며 떨어질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터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뒤따랐다. 퇴로는 이미 거대한 바위들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었다.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완벽한 포위였다. 와! 그때 절벽 위에서 붉은 두건을 쓴 혈마종의 무사들이 개미떼처럼 밧줄을 타고 쏟아져 내려왔다. 그들의 눈은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혈마군의 선봉장, 혈비가 쌍칼을 휘두르며 가장 먼저 바닥에 착지했다. 그의 칼날이 춤을 출 때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무린맹 무사들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일방적인 도륙이자 잔혹한 사냥이었다. 이 사악한 사파 놈들. 종리우가 피를 토하며 혈비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눈에는 동료들을 잃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파천검 최후의 절기, 파천일섬이 혈비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하지만 혈비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종리우의 검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카앙! 불꽃이 튀었다. 하지만 종리우의 검은 혈비의 쌍칼에 막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커헉! 종리우의 입에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다. 등 뒤에서 날아온 암기가 그의 종아리를 관통해버린 것이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진 종리우의 눈앞에 혈비의 붉은 신발이 다가왔다. 정보가 참 정확하더군. 혈비가 종리우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들어 올렸다. 너희가 언제, 어디로 올지 우린 다 알고 있었다. 뭐라고? 종리우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첩자가 있다. 무린맹 내부에 자신들의 목숨을 놈들에게 팔아먹은 더러운 배신자가 있다. 누구냐? 누가 우리를 팔았느냐? 종리우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절규했다. 하지만 혈비는 대답 대신 싸늘한 칼날을 그의 목에 들이댔다. 지옥에 가서 연마대왕에게 물어봐라. 섞어. 섬뜩한 소리와 함께 종리우의 시야가 빙글 돌았다. 땅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몸뚱이를 바라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의식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선발대 300명,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적벽곡의 붉은 흙바닥은 정파 무인들이 흘린 피로 더욱 검붉게 물들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계곡에는 승리에 취한 혈마 종도들의 광기 어린 함성만이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 참혹한 광경을 협곡 꼭대기 바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흑무.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장기판의 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구경하듯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죽은. 어느새 나타난 귀영이 그의 뒤에 섰다.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전멸입니다. 그래. 흑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피로 물든 계곡이 아니라 저 멀리 숭산 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이걸로 혈마군은 승리에 취해 더욱 날뛸 것이고 무린맹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의심에 휩싸이겠지. 흑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검은 망토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거대한 까마귀 날개처럼 그림자를 드리웠다. 피는 흘렀다. 흑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제 독을 퍼뜨릴 차례다. 그의 발걸음이 어둠 속으로 향했다. 죽음의 계곡을 뒤로한 채 더 큰 혼란과 파멸을 불러오기 위해 제5장 의심의 싹. 이틀 후 무린맹 중원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대전 안으로 피투성이가 된 전령 하나가 기어들어왔다. 선발대 후미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도망쳐 온 생존자였다. 맹주님. 전령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전멸했습니다. 뭐라. 남궁진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렸다. 그가 쥐고 있던 옥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쨍그랑 파열음이 대전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었다. 선발대 300명이 모조리 당했단 말이냐.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이. 남궁진의 고함이 대전을 울렸다. 하지만 전령은 대답 대신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절규했다. 그렇습니다. 놈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적벽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도착할지, 어느 경로로 들어올지 놈들은 미리 알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쿵. 무림맹 수뇌부들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정보가 샜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치명적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무당파 장문인이 턱수염을 떨며 신음했다. 작전 지도는 극비였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단 말이오. 심지어 내 제자들에게도 출정 직전까지 알리지 않았소. 장로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동지였던 그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믿음이라는 얇은 막이 걷히고 그 자리를 뱀처럼 차가운 의심이 채우기 시작했다. 설마 누군가가 배신을?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끈적하게 변했다.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화산파 장문인 조일련이 핏발선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손이 어느새 검자루를 움켜쥐고 있었다. 누가 놈들에게 정보를 팔아먹은 거냐? 그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청성파 장문인을 향했다. 자네인가? 지난번 회의 때 적벽국 경로를 반대했었지? 일부러 반대하는 척하면서 놈들에게 정보를 흘린 거 아닌가? 말 조심하시오. 조 장문인. 청성파 장문인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요? 내 제자들도 그 선발대에 포함되어 있었소.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스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럼 귀신이 알려줬단 말이오? 분명 내 통자가 있어. 그러는 자네야말로 수상하군. 요즘 화산파 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던데 돈 몇 푼의 양심을 판 건 아닌가? 이놈이. 체행. 조일련이 검을 뽑아 들었다. 서슬퍼런 검기가 대전을 갈랐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지르고 혈마군을 향해야 할 칼날이 이제는 아군을 향해 겨누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전투에서의 패배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었다. 신뢰가 무너진 조직은 모래성이나 다름없었다. 백운비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낡은 옷자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적의 의도 때문이었다. 이것은 혈마군의 방식이 아니다. 백운비는 고개를 저었다. 혈마군은 힘으로 찍어 누르는 패도의 화신이다. 이런 교묘한 첩보전과 이간계, 내부를 갉아먹는 독을 쓰는 것은 그의 성정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 흑무. 백운비의 뇌리에 낙혼곡에서 사라지며 남겼던 흑무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다. 진정한 지옥은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 열릴 것이다. 백운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보이지 않는 손. 그 검은 손이 무림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가장 연약한 부분인 믿음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만하시오. 백운비가 소리쳤다. 내공이 실린 일갈에 소란스럽던 대전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쩌렁쩌렁한 울림이 기둥을 때리고 사람들의 고막을 뒤흔들었다. 지금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놈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백운비가 천천히 걸어 나와 대전 중앙에 섰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세는 태산처럼 무거웠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순간 이 전쟁은 이미 진 것입니다. 냉정을 찾으시오. 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소. 하지만 백운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눈에 서린 의심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이미 싹을 틔운 불씨는 독초처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저 늙은이는 또 고상한 척하는군. 혹시 백운비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단결의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경계의 침묵이었다. 남궁진이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맹주의 위엄은 사라지고 고뇌에 찬 늙은 중년 사내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검제. 남궁진의 목소리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대체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대전의 허공을 맴돌았다. 혈마군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유령인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자신인가? 백운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창밖의 하늘은 이미 붉은 노을이 지고 검은 먹구름이 숭산을 집어삼킬 듯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피비린내 섞인 차가운 바람이 진짜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림자. 의심의 싹은 이미 자라나 거목을 쓰러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거목이 쓰러지는 날, 강호는 진정한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